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은 나에게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랬던 아이가 오늘은 누군가에게 대든다고? 현관 앞에서 들려온 소리는 착 기분 나쁜 소리였다.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가락은 허공에서 정지됐다. 문 너머에서 또 다시 울렸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그건 분명히 유진이었다.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가방 하나 들고 나왔다가 지갑과 휴대폰을 깜빡하고 되돌아오는 길이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넘게 달려왔지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돌아오길 정말 잘한 거였다. 나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이 집 비밀번호는 내가 직접 설치했던 거다. 결혼 전 아들 이름으로 등기해준 집. 계약부터 공증까지 내가 손수 챙긴 집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은 유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얼굴은 벌겋게 부어있었고 고개는 떨군 채였다. 맞았다. 아무리 천천히 생각해보려 해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맞았다. 그 앞에 서 있던 사위의 장인은 여전히 소리를 질러대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유진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 모자란 놈이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는 아버지 운운하며 기어오르네? 주방 쪽엔 며느리가 있었다. 유진이 맞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만 돌리고 있었다. 유진이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녁 준비 다 하고 나면 안 될까요? 아버지 계실 땐 제게도 예의 지키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는 죄가 되었다. 따귀를 맞을 죄. 나는 아무 말 없이 유진이에게 다가갔다. 장인은 내가 들어온 줄도 몰랐다. 너무 큰 소리로 화를 내느라 주위를 살피지 못한 거였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제야 멈췄다. 사돈, 가신 거 아니었어요? 왜 다시 오셨어요? 남의 집 도어락을 마음대로 여는 건 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 제가 제 아들 사준 집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들어올 권리도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 말에 장인은 입을 다물었고 나는 무릎 꿇은 아들 앞에 천천히 앉았다. 유진아, 괜찮아. 아빠 왔다.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가 그 말을 꺼내자 장인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사돈, 지금 감정적으로 나올 때가 아닙니다. 저도 집안어른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죠. 방금 제 아들을 때리신 분이죠. 그건 훈육이었어요. 모자란 애는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금 그 말을 다시 해보시죠. 내가 눈을 마주치자 그의 말은 멈췄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주방에서 나왔다. 눈빛은 놀란 게 아니었다. 들켰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님 다시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묻지 않았다. 대답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유진이에게 말했다. 지금 짐 싸자. 우리 집으로 가자. 지금요? 하지만 장인 어른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괜찮아. 아버지를 믿어. 지금 당장.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섰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내 말에 순순히 따랐다. 유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가방에 몇 가지를 담기 시작했다. 장인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돈, 지금 이건 너무 무례한 겁니다. 우리 딸과 살고 있는 사위를 이렇게 데려가시다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고 온 지갑을 챙기고 유진이가 짐을 들고 나오자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땐 말씀 나눌 게 많겠네요. 그들은 아직도 나를 퇴직한 늙은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유진이의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어깨에 손을 올렸다.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요동쳤다. 만약 오늘 지갑을 두고 오지 않았다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학대는 얼마나 더 계속되었을까? 유진아,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 오랜만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유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대전역을 떠나는 열차 안에서 차창에 비친 그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다. 그 뺨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서울집에 도착했을 땐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유진이를 안방에 재운 후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전기포트를 올리고 생강차를 끓였다. 감기 기운 있을 때마다 아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생강 5쪽, 대추 서너 개, 꿀 2스푼. 뜨거운 물을 부으면 집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다.
그 향기를 맡으며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다니던 시절. 나는 고아였고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다. 그녀의 집에선 결혼을 반대했다. 하지만 내가 검사로 임용되자 결국 허락했다. 우리는 꿈 많던 시절을 함께 보냈다. 그때는 미래가 무서울 게 없었다. 그러나 유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유진이는 1999년에 태어났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보였다. 또래보다 말이 느렸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다. 유치원에서 발표 수업을 할 때는 늘 울먹이기 일쑤였고 친구들 사이에선 자주 놀림을 받았다. 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를 받은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서를 내밀며 말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됩니다. IQ는 73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반응이었다. 진단서를 받아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갔다. 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가, 단어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 화장품, 서류들을 마구잡이로 넣기 시작했다.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손만 바쁘게 움직였다. 애 낳지 말자고 했잖아. 지금 이 시점에 커리어를 포기하라고? 난 못 키워. 알아서 해. 나는 붙잡지도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널 사랑하긴 했어. 하지만 병신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 깊숙이 박혔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자리에 남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영영 우리 곁을 떠났다. 그 후로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양육비도 한 푼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결혼했다고 했다. 혼자 남은 나는 아이를 안고 처음엔 출근조차 포기했다. 그날 이후로 내 인생에서 회식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법정 대신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사건 기록을 외우던 머리로 이제는 요리법을 외우고 있었다. 퇴근길에는 떡볶이를 사들고 가 유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숙제를 도와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강력부 검사로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재판정에 세웠던 내가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한 아이의 일상에 쏟아붓고 있었다. 학교에 다녀오는 유진이를 마중 나가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친구와 싸운 날엔 눈물을 닦아주고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가르쳤다. 유진이는 남들보다 느렸다. 같은 말을 10번 넘게 설명해야 겨우 이해했다. 그래도 그 눈빛은 언제나 맑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진이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직업훈련소에서 목공을 배웠다. 손으로 하는 일은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아이였다. 동네 철물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못을 정리하고 공구를 나르며 작은 수리를 도우는 일. 유진이에게 딱 맞는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생강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이는 깨어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직도 장인을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아니야, 아빠야. 여긴 우리 집이야. 유진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성북동 골목길과 가로등 불빛을 보고서야 표정이 풀렸다. 나는 유진이의 손목에 난 멍자국을 보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유진이는 대답했다. 그냥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봤다. 늘 듣던 변명. 넘어졌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유진이의 손엔 익숙한 흔적들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진이는 물었다. 아빠, 나는 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그 질문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되풀이하던 거였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 아빠도 다 못 알아들어. 대신 너는 마음을 알아듣잖아. 바보 같죠? 유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바보가 아니야. 착한 거지.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내가 모자란 놈이라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착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려 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네가 모자란 게 아니야.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유진이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 있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철물점 첫 출근 날.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
내일부터는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 누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볼 거야. 유진이는 놀란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는 표정으로 사람 마음을 읽는 데 능하단다.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검사,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장인어른은 그걸 몰라.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말하라고 했었지? 응, 그랬어요. 장인어른도 그 말 듣고 더는 안 물었어요. 나는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일부러 내 직업을 감췄던 이유는 분명했다. 검사라는 직업이 상대방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좋은 관계를 위해 평범한 퇴직 공무원으로만 소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유진이는 조용히 물었다. 아빠, 이제 아무도 저 때릴 수 없게 해주세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해. 그날 밤 나는 거실로 나와 오래된 서류 가방을 열었다. 검사 시절 쓰던 가방. 안에는 수첩, 명함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배지가 있었다. 기념품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무기가 되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퇴직한 신분이지만 나는 여전히 내 아들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다시 법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유진이는 여느 때처럼 6시에 눈을 떴다. 철물점에서 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유진아, 뭐하니? 유진이는 조용히 말했다.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된장국 끓이려고요. 그러다 문득 말을 멈췄다. 아, 맞다. 여기가 집이구나. 혼잣말 같았지만 내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유진이는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그것이 아이의 특성이었다. 그래서 더 쉽게 다치고 더 많이 상처받았다. 나는 유진이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텃밭에서 가져온 열무김치를 꺼냈다. 이런 소박한 아침 식사가 가장 행복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유진이를 보며 나는 문득 1년 전 봄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런 평범한 하루였다. 퇴근하고 돌아온 유진이는 어색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빠,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다. 아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걸. 여자친구 생겼니? 유진이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다. 네, 소영이라고 해요. 편의점에서 일해요. 나는 놀랐다. 유진이는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니 어떻게 만났어? 아이스크림 사러 자주 가던 편의점이에요. 그날 밤 유진이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들뜬 얼굴로 소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항상 웃어주고 말이 느린 유진이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놀려도 화내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소영이 부모님도 만나봤니? 아직은 아니에요. 곧 소개시켜준대요. 며칠 뒤 유진이는 소영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었다. 나는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상추를 따고 불고기를 손수 준비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한 소영은 생각보다 또렷하고 분명한 아이였다. 유진이보다 1살 어렸지만 말투나 눈빛에서 어른스러움이 느껴졌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아저씨, 유진 오빠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맑은 사람 드물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버지는 카페 체인점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그 일을 도와주세요. 그날 밤 유진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소영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좋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르다는 게 혹시 네가 가진 지능 문제를 알고 있다는 뜻일까? 유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이다. 1달쯤 지나 소영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영의 아버지 강대철 씨는 60대 중반의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어머니 이영숙 씨는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아 있었다. 윤 선생님, 정년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텃밭이나 가꾸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화는 얕은 수준에서 끝났다. 대신 유진이에게는 월급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묻기 시작했다.
불편한 질문들이었지만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았다. 그중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우리 소영이 좀 특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이 어렸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소영이가 경계선 지능을 가진 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녀의 배경과 맞지 않아 그냥 겸손한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강대철 씨의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대전에 건물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둘이 카페를 운영하게 해주고 싶어요. 자립도 되고 가까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나는 망설였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 덤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신경 쓰였지만 유진이의 들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결혼을 허락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 날 유진이는 신랑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매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빠 매는 법 잊어버렸어요. 나는 수십 번 가르쳤던 걸 다시 메어줬다. 오늘 소영이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예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평생 지켜줄게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과연 유진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지켜줘야 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 강대철 씨가 대기실에 들어왔다. 윤 선생님, 오늘부터 한 가족이네요. 유진이도 우리 아들처럼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유진이 부부는 곧장 대전으로 향했다. 나는 서울집을 정리하고 내게 맞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유진이 부부가 살게 될 대전의 빌라는 내가 직접 계약하려 했지만 장인은 굳이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했다. 젊은 사람들 일인데 제가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려오는 건 사양했다. 그때는 그저 사위에 대한 배려로 생각했다. 대전에 내려가서는 어땠어? 나는 조심스럽게 유진이에게 물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장인어른이 카페 준비를 도와주시고 소영이랑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유진이의 얼굴에는 그 시절의 미소가 잠시 떠올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유진이는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어갔다. 장인어른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카페 준비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시니까 편의상 잠시 지내는 거라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소영이 말투가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에 오빠 사랑해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엔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장인어른도 자주 화를 내셨고요. 때론 손찌검도 처음엔 제가 실수했을 때만 그랬어요. 커피를 쏟거나 계산을 틀렸을 때.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아무 이유 없이도 화를 내셨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소영이는?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냥 지켜봤어요. 말리지도 않았고요. 왜 아빠한테는 말 안 했어? 유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장인어른이 그러셨어요. 이런 건 가족 내부 일이니까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아빠한텐 더더욱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 심장 약하니 걱정하실까 봐.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약하다는 건 그저 핑계일 뿐이었다. 젊은 시절 마라톤까지 뛰었던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돈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카페 준비 때문에 필요하다고. 처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1000만 원, 그 다음부턴 잘 모르겠어요. 통장도 장인어른이 관리하신다고 해서. 나는 유진이에게 말했다. 인터넷 뱅킹 접속해 볼 수 있겠니?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노트북을 켰다. 로그인 번호는 유진이의 생일이었다. 단순한 비밀번호만을 기억하는 아이였기에 접속된 화면을 본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대출 잔액 1억 8천만 원. 유진아,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아빠. 저는 그렇게 많이 빌린 적 없어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다. 단순한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었다. 이건 계획된 경제적 착취였다. 카톡 대화는 확인해 봤니? 아니요. 핸드폰도 장인어른이 갖고 계세요. 어차피 너는 못 쓰니까 라고 하시면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혹시 기억나는 일 있어? 다른 이상한 거. 유진이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소영이가 여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오빠 도장만 찍어라고 해서. 장인어른도 이제 가족이니까? 라면서 다른 문서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보험인가
뭐가 월급에서 공제된다고도 하고. 나는 깊은 숨을 삼켰다. 내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금융사기를 벌인 것이 분명했다. 아빠, 나 큰일 난 거죠? 유진이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괜찮아, 유진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법이 우리 편이야. 나는 서재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강력부 검사 시절 사용하던 수사 노트였다.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열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낸 모든 걸 여기에 기록할 거야. 그리고 내일 다시 대전에 내려가자. 아빠, 무서워요. 나는 유진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아빠가 너를 지키기 위해 가는 거야.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4시에 눈이 떠졌다. 수사에 나서기 전 항상 깨어나던 시간이었다.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강력부 검사 윤명호, 그 날카로움이 다시 살아났다. 거실로 나오니 유진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빠, 장인어른이 쫓아오면 어떡해요? 말끝이 떨렸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지금부터는 안전해. 이제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빠 어디 가세요? 증거를 모으러 가야지. 저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럼 같이 갈래? 유진이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역에서 KTX를 탔다.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한 얼굴을 풀지 못했다. 가끔 갑자기 장인어른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이번엔 아빠가 곁에 있어. 아빠, 우리 집에 CCTV 있죠? 그렇지. 너 이사할 때 내가 설치해줬잖아. 그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컴퓨터로도 확인할 수 있어. 비번 기억나? 유진이는 한참 고민하다 말했다. 제 생일이요? 아마도. 대전역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9시. 우리는 빌라 단지 입구에서 멀리서 상황을 살폈다. 운 좋게도 사돈 가족이 모두 외출 중이었다. 장인, 장모, 소영, 그리고 소영의 오빠까지. 나는 조용히 물었다. 소영이 오빠도 같이 살았어? 유진이는 작게 대답했다. 네, 제 방에서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유진이의 숨이 거칠어졌다. 못 가겠어요.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빠만 들어갔다 올게. 아니에요. 아빠 혼자 가면 더 무서워요. 유진이는 내 팔을 붙잡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유진이의 손이 3번이나 틀렸다. 4번째 시도에서야 문이 열렸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공간은 고요했지만 아이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고성이 맴돌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괜찮아.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유진이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다. 말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나는 신발을 벗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들고 들어갔다. 과거 현장을 수사하던 습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집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전시장을 만들기라도 한 것처럼 말끔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유진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벽에 걸린 사진도, 책장에 꽂힌 책도, 테이블 위에 놓인 컵조차도 모두 소영과 그녀 가족의 것이었다. 유진아, 내 물건들은 다 어디 있니? 유진이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한쪽 작은 방을 가리켰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방 안 가득 유진이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옷, 책, 신발, 심지어 결혼식 사진까지 박스 안에 구겨져 들어가 있었다. 그건 마치 유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의도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컴퓨터는 어디 있지? 거실 구석에 있어요. 유진이의 말에 따라 작은 책상 쪽으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앱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고 유진이는 다시 생일을 입력했다. 목록이 떴다.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있었다. 나는 최신 영상을 클릭했다. 어제 저녁 화면 속에는 거실에서 누군가가 유진의 팔을 잡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소영이의 오빠가 있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전 날짜로 돌아가 영상을 재생했다. 반복되는 장면, 강제로 문서를 펼쳐 보이며 사인하라는 압박. 유진이의 얼굴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소영은 옆에서 빨리 하라며 독촉하고 있었다.
나는 USB를 꺼내 몇 개의 영상을 빠르게 저장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다. 삐삐 하는 소리에 유진이가 순간 얼어붙었다. 아빠, 누가 오고 있어요? 나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남은 흔적을 삭제했다. 영상 몇 개만 저장된 USB를 주머니에 넣고 눈을 돌렸다. 유진아, 어디 숨을 수 있는 곳 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 작은 방 창문 쪽으로 향했다. 저기로 나가자.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밖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이 보였다. 나는 유진이를 먼저 밖으로 내보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급히 창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진 못했다. 작게 열린 틈으로 안쪽 거실이 보였다. 소영이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지갑 못 찾겠어. 아버지가 빨리 가져오라 하셨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작은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이 열려있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유진을 끌고 비상계단을 한층 더 내려갔다. 다행히 그녀가 창문을 열어봤을 땐 우리는 시야 밖이었다. 잠시 후 다시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상해, 창문이 열려 있었어. 그녀의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그들은 다시 떠난 듯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유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나가자. 나는 그를 부축해 계단을 내려왔다. 빌라 밖으로 나왔을 때 유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라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이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야. 우리는 겨우 확보한 USB 하나와 유진이의 방에서 꺼낸 얇은 일기장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올랐다. 유진이는 금세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USB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장면들은 너무도 명확했다. 어느 영상에서는 장인이 유진이의 목을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소영이의 오빠가 문서를 들이밀며 협박하듯 사인을 강요하고 있었다. 소영 역시여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엔 유진이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맞았다.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 보다. 소영이가 달라졌다. 이제 웃지 않는다. 오빠가 또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다. 뭔진 모르겠다.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폰을 못 쓰게 한다.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빠, 살려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검사 시절 어떤 끔찍한 범죄 현장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내가 내 아들의 짧은 외침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잠시 깬 유진이는 조용히 물었다. 아빠, 저 정말 바보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유진아. 넌 바보가 아니야.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이용하려 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세상엔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착하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야. 유진이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법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 유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영상, 일기장, 그리고 유진이의 증언. 부족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다. 사돈이 운영한다던 상생 네트워크를 검색하자 다단계 판매 조직이라는 정보가 나왔다. 불만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 투자금 사기, 허위 광고, 강압적 판매. 더 깊이 들어가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다. 강대철. 10년 전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그것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였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들은 처음부터 유진이를 노렸던 것이다. 나는 유진이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가 오래된 명함첩을 꺼냈다. 윤명호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이제 법복을 다시 꺼낼 시간이었다. 검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일주일 뒤 나는 다시 대전행 KTX에 올랐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유진이는 서울에 남겨두었다.
어젯밤 그 아이가 잠꼬대하며 흐느끼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장인어른? 제발 때리지 마세요. 잠든 채로 울먹이던 유진이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조용히 찢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얼마나 오랜 시간 그 공포 속에서 살아왔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처음 검사로 발령받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지방을 전전하며 열차를 타고 범죄 현장을 다니던 그 시절. 그땐 정의라는 단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현실과 타협하며 그 열정은 퇴색해갔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번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없었다. 내 아들을 위한 정의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했다. 내 주머니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디지털 시대의 구식이라 할 수 있는 장비였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믿었다. 조작의 여지가 없는 단순하고 명확한 도구. 강력부 검사 시절 내내 몸에 지니고 다녔던 습관이었다. 함께 챙긴 마이크로 SD카드 몇 개에는 지난 며칠간 확보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상생 네트워크의 홍보자료, 피해자 진술, 강대철의 전과 기록, 유진이, 명의의 계좌 출금 내역까지. 이제 남은 것은 직접 마주하는 일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유진이의 집이 아닌 상생 네트워크 본사 사무실이었다. 허름한 오피스텔 1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 앞에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상생 네트워크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강대철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강 대표님은 지금 약속이 있으신데 혹시 예약하셨나요? 가족 일로 왔습니다. 윤명호라고 전해주세요. 여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다시 나와 말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래요? 나는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전형적인 다단계 조직의 분위기였다. 벽면에는 월 수익 1억 달성자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엔 화려한 브로셔들이 쌓여 있었다. 강대철은 안쪽 방에서 나왔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 어딘가에 경계심이 엿보였다. 사돈 양반 갑자기 웬일이세요? 유진이는요? 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소영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하던데. 그의 뻔뻔한 말투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소영이가 유진이를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좋았겠죠. 강대철은 잠시 긴장한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사회니까 당연히 아끼죠.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기서 하긴 좀 그러니 직원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눈짓으로 직원들을 내보냈다. 사무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게 뭡니까? 유진이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입니다. 1억 8천만 원. 이건 유진이 계좌에서 상생 네트워크로 입금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건 강 사장님 계좌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강대철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다 유진이 동의하에 한 겁니다. 이건 CCTV 영상입니다. 유진이가 폭행당하고 협박받고 강제로 서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죠.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그딴 증거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당신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세상이 다 알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도 괜찮다고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약한 자는 당하는 거예요. 멍청한 놈 하나 잘 꼬셔서 이득 좀 봤다고 뭐가 잘못입니까? 그럼 유진이를 이용한 건 맞다는 말씀이네요? 당연하죠. 아니었으면 왜 우리 딸을 그런 애랑 결혼시켰겠어요? 순진하고 판단력 없는 사람, 부모, 재산 있는 사람. 딱 좋은 타깃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서네요. 강 사장님, 제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그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윤명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검사였다고요? 30년간 강력부에서 일했습니다. 사기, 강도, 살인,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죠. 그리고 지금 당신의 자백도 확보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도 이용했다는 자백까지 포함해서요. 그는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회수하고 있었다. 소용없습니다. 복사본은 이미 안전한 장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이자까지 2배로 드릴게요. 나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 아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처벌받으세요. 이미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증거는 제출했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검사 생활 30년이면 사람 몇 명 알고 지냅니다. 특히 지금 강력부에 있는 박 검사는 제 후배입니다. 이번 사건 직접 맡겠다고 하더군요. 강대철의 얼굴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현관 앞에서 마주친 얼굴이 있었다. 소영이었다. 아버님, 여기 왜 오셨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랑 얘기 좀 하고 왔다. 그리고 너도 각오해. 공범으로 조사받게 될 테니까.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조용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내일은 다시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에게 정의가 시작됐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거실 탁자 위 오래된 검사 배지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바라고 있었다. 2달이 흘렀다. 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강대철, 소영, 그리고 공관은 각각 사기, 폭행, 강요, 금융범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 취약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주요 가중 요소로 기록되었다. 나는 그 결과를 손에 쥐었을 때 잠시 숨을 멈췄다. 법이 우리 편여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묵직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보다 유진이가 받은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사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진이는 매일 악몽을 꿨다. 밤중에 벌떡 일어나 소리치는 일도 있었고 누군가 초인종만 눌러도 온몸을 움츠렸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등을 돌리고 숨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결국 심리상담소에 예약을 넣었다. 상담사는 유진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한 후 이렇게 말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들은 상처를 더 깊고 오래 간직합니다. 단순한 트라우마 이상의 문제일 수 있어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 6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퇴직 후 준비하던 변호사 개업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지금 유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아버지였다. 우리는 서울 근교로 이사를 했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조용한 동네, 마당이 있는 작은 집,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조용한 골목이었다. 유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차 마당의 흙을 만지고 나무 그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이사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내 후배이자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 검사였다. 선배님 근황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유진 씨도 보고 싶고요.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상생 네트워크 조직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고소를 시작했고요. 그래, 다행이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꽤 보도되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복지부에서도 지원 확대를 발표했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보호제도 강화안을 발의 준비 중이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박 검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요, 선배님께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이 이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30년 법조 경력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보다 설득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제안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변호사 사무실 대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한 도움 창구를 만들면 어떨까? 겨울이 찾아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유진이와 함께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나는 잠시 그 말을 되새겼다. 소영이 이제 생각 안 나요. 가끔 꿈엔 나오는데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이구나. 유진이는 그날 처음으로 미래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나중에 목공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철물점에서 배운 거 아직 기억나요.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다. 아이가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 근처 목공소 한번 알아보자. 유진이는 밝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웃음을 절대 다시 잃게 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나는 박 검사의 제안을 떠올리며 컴퓨터를 켰다. 작은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붙였다. 경계선 지능 권익보호센터. 유진이처럼 세상에서 쉽게 다치고 이용당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 며칠 후 나는 유진이에게 물었다. 유진아, 이 센터에서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유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겪은 걸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느낀 것, 어려웠던 것, 그런 걸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쓸모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엔 망설임 대신 아주 작은 자부심이 비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딛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냉정할지 몰라도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만 있다면 다시 빛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소중한 진실을 알려주는 시작이 된다는 것도. 몇 달 후 우리는 서울 근교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찾아 센터를 열었다. 이름 그대로 경계선 지능 권익보호센터. 평범한 주택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다. 상담실, 공동주방, 독서 공간,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고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안내 역할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처음엔 대사를 외우듯 말하던 유진이는 점점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고 자신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보며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상담실에서 나온 어떤 어머니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분 선생님 아드님 맞죠? 눈빛이 참 따뜻하네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눈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가 지금까지 겪어온 시간이 다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유진이는 어느새 센터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해 봄 유진이는 근처 목공소에 파트타이머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센터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오후에는 작업장으로 향했다. 나무를 만지며 집중하는 시간이 유진이를 안정시켰고 자신감을 키워주었다. 아빠, 저 이거 봐요. 오늘은 서랍을 만들었어요. 그가 들고 온 작은 서랍장은 조잡했지만 손길이 묻어 있었고 정성이 가득했다. 나는 서재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두고 매일 바라보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고 유진이는 아직도 가끔씩 꿈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마주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어둠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줄 아는 힘을 갖기 시작했다. 하루는 유진이가 불쑥 내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누가 다시 그런 말을 해도 속지 않을 거예요. 어떤 말? 넌 바보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요. 나는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가 이 말을 꺼낼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함께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유진이가 가꾼 텃밭에서 상추가 자라나고 있었다. 아빠 있잖아요. 저 나중에 목공 배우는 애들 도와주는 일도 하고 싶어요. 저처럼 느린 애들요.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너는 이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유진이는 그 말에 웃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눈빛이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과거 유진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던 한 보호자가 보낸 손편지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그냥 느린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아드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저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유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나는 대답했다.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밤이 깊어지자 마당의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유진이는 나무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의 어깨 위로 새벽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무게가 다르지만 그 무게를 나눌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론 가장 상처 깊은 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유진이의 삶은 여전히 평범하다. 특별한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조용한 회복과 나날의 성장은 내가 살아오며 본 어떤 영광보다 눈부시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그 아이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빠,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래,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누군가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아요. 느려도 돼요. 상처가 있어도 돼요. 우리는 서로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작고 조용하게 흔들릴 때 그 곁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차가워서 느리고 약한 사람들은 뒤처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손을 내밀 때 그 느림조차도 특별한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될 수 있고 따뜻한 시선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런 뜻깊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